저는 소방 공무원으로 20년을 공직했고요. 그래서 위탁교육으로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그 PTSD, 예상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소방 공무원은 그 생존 현장에서 재해 현장에서 그 소사체, 그러니까 불에 탄 시체나 또 교통사고나 다양한 사고 현장에서 그 죽음을 목격하고 죽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 현장성이 있는 곳에서 겪게 되는 예상 스트레스 장애는 굉장히 큰 정신적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죠. 아까 우리 김희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트남전 그 경험들이 그 어떤 전쟁 트라우마라면 저는 어떤 직업적인 현장에서의 어떤 트라우마가 많이 배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 연구 논문도 그런 예상 스트레스 장애를 문학 치료적인 어떤 그런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학 치료적인 그런 효과가 여러 방면 장르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치료에서 어떤 독서 치료나 시 치료, 그 글쓰기 치료, 그다음에 그 드라마 치료, 다양한 그 장르별로 그 치료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 그 소방 공무원에게 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적인 요법은 대중적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그 알려져 있는 독서 치료와 그리고 시 치료, 그 전월 치료를 이렇게 세 가지로 주안점을 둬서 제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방대한 어떤 예상 스트레스 장애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소방 공무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외상 사건, 트라우마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외상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많이 밝히고 또 미국의 그 정신 의학 협회에서 그 진단 그 표준 진단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예상 스트레스 장애를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 밝혔습니다. 그래서 문학 치료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봤을 때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상 후 성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다르게 어떤 외상을 받았을 때 그게 병으로 장애로 전이되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더 큰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를 더 성장시키는 이런 어떤 이론이 있는데 우리 문학이 그렇다면 우리 문학이 이런 예상 스트레스 성장에 예상 후 성장에 그 지대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점도 제가 주목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서나 시를 쓰거나 그다음에 소설을 읽거나 쓰거나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안에서 그 항상성이라고 있잖아요. 항상 평형을 유지하려는 그런 유지성, 그 항상성이 문학에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복 탄력성이 있을 때 고무풍선이나 고무공처럼 들어갔지만 다시 복원되는 이런 것을 문학을 통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연구 결과는 아직 미진하지만 PTSD에 대한 연구는 제가 연구사를 검토했을 때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됐습니다. 특히 소방 공무원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는 굉장히 많이 개진되고 있고 그 연구를 통해서 그 질병을 이렇게 확진하고 또 거기에 대책을 이렇게 마련하지만 저처럼 어떤 문학 치료가 제가 잘 했다는 건 아니지만 문학 치료가 스트레스 장애, 예상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이런 연구는 굉장히 부족하고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의 어떤 계기가 어떤 다른 연구를 촉발하는 그리고 분심을 일으키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논문의 어떤 요약은 시간 관계상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한샘입니다. 일단 논문 준비하면서 그 논문 쓰기의 ABCD를 가르쳐 주신 지도 교수님이신 홍영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목세나 여러 가지 클래스를 통해서 논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우리 이봉일 교수님, 그리고 또 문학적인 글쓰기가 또 논문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르쳐 주신 우리 김기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발표를 초록 읽고요.
그다음에 그 서론에 그 연구 방법론에서 그 순서 명기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대독하는 걸로 발표를 할까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태석 희곡에 구현된 신라정신 고찰. 오태석은 1962년 데뷔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희곡 작가이자 연극 연출가이다. 그는 특히 1970년대 이래 2000년대에 이르는 오늘날까지 근대극의 서구적 창작 기법보다 전통적 민족 미학에 기반을 둔 민족극에 집중해옴으로써 우리 민족의 전통 민예의 현대적 계승을 가장 전위에서 선도해왔다. 가면극, 판소리, 꼭두각시 노름 등의 전승 연의를 차용하거나 지역 고유의 굿, 제사, 장례 등의 양식과 모티프를 도입하고 전통 설화를 패러디하여 극적 양식의 창조적 계승과 재현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온 것이다. 오태석은 이러한 법고 창신의 창작 기법과 미의식을 통해 민족적 원형의식을 현재 속에 불러내고 재생시킴으로써 독자들로부터 깊고 폭넓은 주술 공감을 불러일으켜 왔다. 여기에서 민족적 원형의식이란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반복되는 근원적인 사고 양식과 행동 유형으로서 민족적 정체성과 깊이 연관된다. 오태석이 지속적으로 추구한 대표적인 민족적 원형의식은 신라 정신의 세계로 집중된다. 신라 정신은 범부 김정설의 이론과 사상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범부는 신생극을 위한 건국 이념과 건국 정신을 기반으로 화랑 정신을 강조하고 이 화랑 정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풍류 정신 속에서 대조화의 정신을 이끌어내어 국민 대화합을 실현하고자 했다. 신라 정신이 개념으로서 정립된 것은 1950년대에 시인 미당 서정주가 구체적으로 지칭하면서부터이다. 그 중심 내용은 저 구미인들이 근대에 재활한 희랍 정신과 같이 우리가 늘 의거할 한 전통으로서 이지러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에 해당하는 신라 정신의 세계를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신라 정신은 서정주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대상이라기보다는 신라 담론 혹은 동양 담론이 문학장 속에서 구현되었던 구체적 양태로서 보편적 의미를 지닌다. 물론 오태석은 신라 정신을 단순히 재현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적 재창조의 면모를 다채롭게 보여준다. 그는 작품 속에서 신라의 설화들을 새롭게 결합하여 재배치, 재구성함은 물론 고구려와 백제뿐 아니라 후대의 민족적 전통 설화를 현대 속에 끊임없이 재생시켜왔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회절된 민족적 삶의 위기와 상실에 대한 정신적 초월과 주체성 회복을 도모했던 것이다. 이는 화랑의 운동이 신라에서 위주한 것이지만 그 정신과 품격만은 당시로는 백제 고구려에서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요. 또 후대로는 고려 한양을 통과해서 금일에 이르기까지 그 혈맥은 의연히 약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범부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그에게 신라는 역사로서의 신라라기보다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지상과 천상이 서로 자연의 순환 리듬에 따라 소통하고 공명하는 충만한 신화적 원형 공간이다. 그의 작품에서 신라 정신의 주제의식은 샤머니즘과 해원상생, 화랑정신과 현묘지도, 화엄사상과 윤회 전생 등으로 크게 유형화된다. 그는 이러한 신라 정신에 관한 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당대의 현실을 성찰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 규범을 모색하고 있다. 그의 신라 정신을 향한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신생의 미래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먼저 2장에서는 백마강 달밤에를 중심으로 세불, 종 등의 작품을 통해서 샤머니즘과 해원상생의 제2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실제 인터뷰를 중심으로 마지막 전쟁 체험 세대인 오태석의 인생관과 역사의식을 조명하고 그가 연극을 하는 목적이 민족 고유의 샤머니즘인 무속을 통해 과도기적 한국 사회를 치유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살필 것이다. 둘째, 전승연희의 서사와 형식이 오태석의 작품 속에 혼용되어 극적으로 형상화되는 지점을 파악하는 한편 무속의 종교적 제의를 통해 창조되는 영통의 의의를 이해한다. 이와 더불어 구슬을 통해 획득한 신화성이 어떻게 해원상생의 서사를 구축하는지 그 미학을 연구해 볼 것이다. 셋째, 무가와 향가의 재현 양상을 파악해보고 그 내용이 담고 있는 해원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아울러 무가와 향가의 운율성을 고찰함으로써 화랑정신의 예술적 요소가 어떻게 주술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여왕과 기승, 종 등의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에 드러나는 화랑정신과 현묘지도의 미학적 재현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첫째, 오태석의 역사관과 신역사주의의 관점을 이해하고 실제 역사를 변형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실지 회복의 작가적 염원을 담아내고 있는 역사극을 고찰해본다. 이를 통해 통일신라의 기반이 되었던 화랑정신의 군사적 요소인 충사상이 작품에 드러나고 있는 양태를 살펴보고 풍류도의 포함삼교, 즉 유불선 이외에 우리 민족 고유의 현묘지도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중 즉
멋의식이 오태석 작품을 통해 미학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자기 단생 중심의 세계관이 아닌 세대 계승을 통해 영생을 추구하는 영원주의, 현묘지도의 화사상과 그 실천의 바탕인 지정을 작품을 통해 파악한다. 셋째, 오태석이 말하는 너털 웃음의 발효미학과 틈의 미학이 드러나는 작품을 분석하고 자연과 같은 인위이자 인위와 같은 자연을 지향하는 현묘지도의 묘사상이 지니는 오태석의 연극과의 상동성을 포착함으로써 화랑정신과 풍류도의 현묘지도가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오태석 작품 세계를 전일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화엄사상과 윤회전생의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필부의 꿈 등의 작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첫째, 화엄적 포용과 평등의 가치관이 작품의 서사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고찰하고 중생자비의 우주 공동체적 세계관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지향하고 민족적 원형성과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작가적 염원의 발로가 이르는 지점을 포착할 것이다. 둘째, 미당이 불교에서 포착한 천지의 주인의식과 현실 초극의 의지가 드러나는 오태석의 작품을 고찰하고 보편적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운명의 개척자상을 파악해본다. 아울러 윤회전생의 세계관이 소환하는 생명의 순환성을 살펴보고 작품에 담긴 윤회론적 세계관을 이해함으로써 화엄사상과 함께 배타적인 갈등, 대립, 증오, 투쟁을 넘어서기 위한 현실 초국의 방안을 찾고자 했던 작가의식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해보고자 한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경희사이버대학원 미디어 문예창작 전공 문학 콘서트 전공 주임 교수님이신 홍용희 교수님의 개회사로 그 막을 열겠습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실력이 아주 눈부신 계절입니다. 이 겨울산에 이 연두빛 잎새가 그 연두빛이 번져서 이렇게 무성한 숲이 이룬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 문학 콘서트의 이 열정도 그러해서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이 모두가 다 미래의 문학의 주역이 되는 그런 큰 어떤 산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임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또 여기 송한선 선생을 비롯한 여러 그 학우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 위해서 박수를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문학 콘서트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깊이 빠져드실 준비 되셨나요? 네. 그 처음을 첫 무대가 중요한데요, 그죠? 네. 처음을 장식해줄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도중, 최명희, 황미숙 선생님의 신앙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세 분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민들레꽃 권도중 전어는 씨앗으로 바람에 맡기리라. 더 기다릴 게 없는 세월을 흰 머리칼로 남양집 봄이 오면은 쓴맛색의 전화기 한 시절 다시 캄캄한 우주를 건너서 구름 쪽 길은 피난 열차가 간 철길을 햇살 속 초록 민들레가 노란 꽃을 피우지. 뿌리가 갈 수 없던 핀 곳에서 하던 낙하. 내가 약이 되어 길가에 다시 피면 밖에서 다시 노랗게 그곳에 내가 피면 번지 점프를 하다 최명희 그 염통이 몸을 밀치고 뛰쳐나가는 순간 어느 별자리에 영혼이 있어 수천 가닥 머리칼을 펼쳐 딱이 치듯 나를 품었나. 종소리 번지듯 호수가 펼쳐진다. 저건 너의 눈이다. 공포로 활짝 열린 제 눈동자를 맞이하여 차갑게 식어가는 저녁이 온다. 가로등 불빛 속에 우글대는 날벌레들, 기기 속에 폭풍이 일었다. 남은 줄이라도 챙기셔야지.
공중에 묶인 외가닥줄, 둥근 몸통 속 입에서 항문까지 한 줄에 떼어 죽자고 놓지 않겠다고 버티는 두 손이야 잘라버리고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싶으니 수평과 수직이 교차하면서 나는 발견된다. 순순히 없는 손을 내밀면 사방 벽들이 숨긴 줄들이 줄줄이 달려온다. 번지 점프를 다녀왔다. 바람 없는 열대의 밤은 계속된다. 우리는 기도한다. 8,300m 상공에서 번지줄을 잡고 있는 그 이유. 질긴 동아줄은 아직 남았습니까? 이 목을 매달아도 안전합니까? 물고기처럼 하나 남은 입을 벌리면 허공에 두고 온 손목들이 툭툭 떨어지기도 했다. 황미숙 유리그릇 속에서 3개월째 물만 먹고 물속에 발을 담그고 있다. 흙 속에 뿌리를 내렸던 시절에는 무어의 머리였던 부분이 발이 되어 물속에서 무청 꽃대 하나를 밀어 올리며 검어지고 있다. 검어지며 물렁물렁해지고 있다. 썩어 절반을 비워낸 옹이로 남은 자리, 모명실 같은 힘줄 몇 가닥이 뿌리마냥 물속에 내려 흔들리고 있다. 절반의 중심이 위태위태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줄기는 허공에다 잎을 올리며 초록으로 파릇파릇하다. 뒤쪽으로 굴절되며 잘 자라고 있다. 쭉쭉 뻗어 나가고 있다. 권도중 선생님의 민들레꽃, 그리고 최명희 선생님의 번지점프를 하다, 황민숙 선생님의 무, 세 분의 좋은 작품 잘 감상했습니다. 앞서 우리 그 미디어 문해 창작 전공의 경사스러운 일들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박수를 받으신 분들 외에도 자신의 분야에서 유능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오늘 한 분을 모시고 재학생 지식공감이라는 제목으로 말 그대로 유익한 지식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소중한 지식을 나눠주실 분은 정성효 선생님이신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효 선생님께서는 1991년 KBS PD로 입사하셨습니다. 1996년 드라마 게임 비교적 화려한 데뷔라는 작품으로 말 그대로 화려하게 연출 데뷔를 하셨고, KBS 미디어 제작본부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드라마국 CP로 재직 중이십니다. 굿닥터, 각시탈, 착한 남자, 학교 2013, 넝쿨째 불러온 당신, 비밀 등의 작품에서 총괄 기획을 맡으셨고, 현재는 후아유 학교 2015와 복명검사 등의 작품을 기획하고 계십니다. 이 밖에도 대표적인 연출 작품에는 2000년 주말 연속극 꼭지, 2006년 저녁 1일극 19순정이 있으며, 2006년에는 미안하다, 사랑한다로 방송 대상 최우수상을, 2012년에는 넝쿨째 굴러온 당신으로 양성평등 최우수상을, 학교 2013으로 교육과기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드라마 제작에 종사하시면서 현장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드라마 작가를 지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정성효 선생님을 커다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91년에 입사를 해서 한 25년 정도 드라마를 한 셈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걸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0년도에 입사를 했을 때는 베스트셀러 극장이나 TV 문학관 같은 프로들이 굉장히 단막극이 유행을 하고 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인문사회학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 언론계를 가려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폐결핵이 걸렸어요. 군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1년 정도 시골에 가서 그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책을 이렇게 좀 과장해서 한 100권 이상 소설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 그냥
언론인이 될 바에 차라리 좀 창작을 할 수 있는 분야를 가겠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TV 문학관이나 막 또는 그 베스트셀러 극장 이런 분야가 아니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사할 때는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보기로 했는데 인문과학을 사회과학을 전공한 친구가 왜 PD가 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톨스토이의 안나 카리나 같은 작품을 좀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이렇게 심사실은 임원분들이 다들 이제 가라 알겠다. 그래서 이게 방송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여담이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후배들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면접이나 심사를 할 때 안나 카리나를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 정도 세상이 변한 거죠. 안나 카리나 제목은 알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뭐 어떤 장르물인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이게 좀 문학의 시대가 사실은 좀 많이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입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작품들이 이제 방송사에서 회자된 것들은 주간 시츄에이션 극이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전원일기라든지 손자병법, 뭐 전설의 고향 이를 쓰는 작가분들이 이끄는 작품들하고 내일은 사랑, 뭐 우리들의 천국, 사랑이 꽃피는 나무 이런 거 이제 청춘 스타를 써서 트렌디 드라마를 만든 그런 작가분들이 이끄는 그런 작품들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90년대까지를 쭉 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니 시리즈라든지 한류라는 개념이 없었고 IMF 시기를 98년에 이제 겪었고 그 전부터 IMF가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소비적이고 또 이렇게 과한 그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런 시점을 지나면서 지금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기억하시는 미니 시리즈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 운 좋게도 아까 소개됐지만 그 꼭지라는 작품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그 작가는 이제 이경희 작가라고 뭐 뒤에 보면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쓴 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꼭지라는 작품은 제가 그 당시에 원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요. 지금 뭐 유명한 배우도 있지만 그 배우가 그 작품으로 이렇게 등단을 하게 돼서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꼭지라는 작품에서 이경희 작가를 만났는데 그 이경희 작가는 뒤에 이제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작품으로 한류를 일으키게 됐고 또 원빈이라는 배우는 그 뒤에 가을 동화를 통해서 겨울연가가 이제 그 이후에 뭐 원빈이라는 배우는 출연하지 않았지만 가을 동화 이후 겨울연가가 굉장히 이제 한류의 어떤 기폭제가 된 거기에 또 연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9순정이라는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연숙 작가는 뭐 최근에 막장 논란이 많았던 전설의 마녀를 쓴 작가고 지금도 뭐 작업을 자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꼭지 19순정 이후에 어떤 기획자로 좀 바뀌었고요. 지금은 그 이후에 프라우스나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이런 작품들을 기획하면서 아마 이렇게 뭐 그냥 제가 자랑스럽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류에 관련된 부분들이 현장을 지켜보기도 하고 또 한류를 직접 겪기도 했습니다. 뭐 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시면 한류는 저희들 보기에는 한 세 단계로 지금 구분합니다. 하나는 2002년에 나온 겨울연가 대장금이 한류 1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일본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화됐고 그래서 아마 어떤 규모를 굉장히 이제 넓힌 거라 볼 수 있고요. 이후에 이제 2단계로는 프라우스나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 동남아로 확산된 시기가 이제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동남아까지를 확산된 시기가 이제 한류 2단계다. 그러니까 그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저희들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별의 송 그대를 통해서 이렇게 중국 시장으로까지 확산돼서 이렇게 지금 뭐 어떤 중국 시장과 이제 글로벌 시장까지 나아간 게 이제 한류 3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류 3단계 오면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 중국 시장에서
그 한국 드라마에 대한 어떤 연구 분석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놔두면 안 되겠다. 또는 나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류 상단계에서 와서 그런 걸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드리는 자료의 기준은 미니 시리즈는 보통 16부작에서 20부작 정도인데요. 70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70분 한 편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70분 한 편 기준으로 보자면 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한류가 확산됐느냐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겨울 연가가 이제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겨울 연가 때 주인공인 배용준이 받았던 출연료가 회당 500입니다. 근데 지금 김수현, 이민호가 이렇게 받고 있는 금액은 회당 1억을 받고 있습니다. 1억이 더 이상이죠. 한 20배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작가, 그 당시 겨울연가 작가가 받았던 거는 5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잘 나가는 이제 박지연, 별글에 쓴 박지연 작가는 한 6천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회당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출, 그 당시 윤석호 감독인데 그 연출이 받았던 금액은 그 당시 1,000만 원인데 지금 한 2,5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시장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각각 어떤 배우나 작가나 이렇게 연출이 이제 어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졌는지 이런 걸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실제 작품은 회당 제작비는 그 당시 1억 2천이었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바에는 지금은 평균 한 3억 5천 정도입니다. 회당 들어가는 금액. 그러면 한류는 규모가 3배 정도 커진 건데, 그러니까 배우는 한 10배, 또는 작가는 배우는 20배죠. 작가는 10배, 그다음에 연출자는 한 2배 정도 그렇게 뭐 이렇게 규모가 크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뭐 그냥 보자면 아까 말했던 능굴집 굴러온 당신에서 그 박지은 작가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발굴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작가는 이제 SBS 가서 이제 베레송 그대로 저쪽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각시탈이라고 하는 작품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 방송국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왜냐면 그건 한류가 될 수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무리하게 했으나 그게 일본에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작품이 뭐 이렇게 보이콧 당하기도 했으나 그러나 이제 의미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학교 2013으로 그 당시에 학교 폭력 문제나 이런 걸 좀 잘 형성해서 어떤 좋은 반응을 얻어서 또 이렇게 뭐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폐아를 다룬 천재 의사, 자폐아가 천재 자폐아가 의사가 되는 구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외국에까지 미국까지 뭐 작품을 알리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시절이었다 그러면 또 그 사랑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장근석 윤하가 나온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겨울연가 그 1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대단히 좀 크게 기획을 한 작품이고 이제 겨울연가 연출자까지 픽업을 해서 한 작품이고 그 당시에 그 장근석이라는 배우가 일본에서 제일 핫했기 때문에 대단히 큰 금액으로 일본에서 한 70억 정도를 받고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작품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그 이후에 일본에서 다시는 한국 드라마를 수입하지 말자. 그래서 겨울연가로 문을 열었다가 이렇게 사랑비로 문을 닫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또 실패한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병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저는 잊을 수 없는 작품인데 제가 또 그걸 기획을 했었는데 그 주인공 배우가 이렇게 미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중간에 뭐 쪽대본이 어떻다, 방송 시스템이 어떠사 해서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회부 기자들 모아놓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한류라고 하는 게 어떤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또 그러나 이제 그 속에는 굉장히 사회 현상을 담고 있고요. 또 그런 것 속에서 또 문화 상품으로서 어떤 이렇게 또 저는 문화 상품 또 비즈니스를 하고 창작을 꿈꾸고 이렇게 뭔가 도전 낭만성 이런 거에 끌려서 이렇게 창작을 꿈꿔서나 또 문화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걸 지금 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마음속에는 어떤 그 창작에 대한 욕구, 좀 진보해주지 않아야 된다. 어떤 상투성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늦게나마 이렇게 저 미디어 문화 창작 전공에 이제 찾아오게 됐고요. 또 다행히 교수님들이 그 뜻을 알아줘서 지금은 굉장히 힘들지만 신선한 충격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넓혀서 보자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대중문화, 특히 드라마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진부하고 작품이 상투적이다 하는 것 때문에 콘텐츠의 한계로 인해서 대내외적으로 한국 그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가 상당히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왜 해리포터 시리즈나 셜록 시리즈 또는 그 미국의 그 24 같은 그런 어떤 작품을 못 만드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 콘텐츠의 생태계 환경이나 이런 거 패러다임이 좀 상당히 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전에 그 달콤한 한류라고 하는 그 어떤 상업성에 너무 이렇게 매몰돼 있지 않는가 하는 반성도 하고요. 또 이렇게 시청자들도 너무 그런 거, 예를 들면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그런 거에서도 좀 사실 이제는 본연의 TV 문학관이나 베스트셀러 기장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안타까운 그런 걸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드라마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드리고요. 드라마 작가 입문 과정이나 어떤 작가의 세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드라마 작가는 2000년 이전에는 주로 국문학과 출신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의 한 갈래로서 드라마 작가를 선택한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좀 오래된 원로 작가 김수현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분들은 낭만성도 있고 인문학적 교양도 있고 또 작가로서의 책임감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적 입장도 견제하고 했으나 이제 좀 다소 아쉬운 것은 뭐 시청률이라든지 대중성을 너무 무시해서 작가주의 작가들로서 이렇게 부진되면서 아마 90년대 넘어오면서 아마 이런 작가들이 좀 이렇게 애로를 겪게 되고 좀 대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2000년 이후에는 방송 작가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등장한 영상 세대들이 대체적인 작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공부해서 작가가 된 게 아니고 드라마를 통해서 공부를 한 작가분들이 지금 2000년 이후에는 대체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뭐 여의도에서 가까운 서울 예전이나 충대, 서라벌 이렇게 문창과 출신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방송 작가를 지망했고 어떤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그런 작가분들입니다. 그래서 연출자들이 시청률보다는 좀 작품 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니다 나는 시청률 올려야 되겠다 이런 작가들이 다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이죠 이거는. 그래서 그 이런 이제 두 가지의 그 경향이 있는 작가분들이 지금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작품들을 보시면 그런 거는 뭐 어렴풋하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소설을 쓰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신 분들은 잘 적응을 못합니다. 드라마에 오면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 세계가 이렇게 너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데 그런데 또 공모 당선이 되는 작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소설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다가 오신 분들이 공모 당선은 되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자기 세계가 있으니 그런데 작품을 계속 쓰다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잘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서 소설가로 최영주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산에 뭐 여인에게 생긴 일 이런 걸 통해서 등단한 작가인데 본인이 이게 어떤 작품성 있는 작품을 쓰다가 안 되니까 뭐 필명으로 무협 소설을 썼었어요. 근데 그 동료 작가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받아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거식증에 걸려서 이렇게 죽었어요. 본인이.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이게 참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게 또는 이렇게 글을 쓰다가 대중적인 어떤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얼마나 쉽지 않은가 그런 걸 저도 느끼면서 작가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그런 여러 가지 경향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드라마 작가의 특징은 뭐 다른 작가분들이 일단 활동하고 좀 차이가 크게 있다 그러면 제일 큰 거는 방송 온에어에 대한 특징입니다. 온에어로서의 특징입니다. 방송 작가는 그게 제일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이렇게 쓰게 되면 작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방송이 나가서 결과를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배우의 영향 또는 연출의 영향 그리고 이제 편성했을 때 상대방에서 무슨 프로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대단히 그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작가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지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쓰는 작가가 사실은 이제 제일 어려운 경우라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뭐 그냥 이게 아주 좋지 않은 예지만 그 MBC의 이렇게 임모 작가가 이렇게 작품을 하고 있는데 은퇴 선언을 했어요. 작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본인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은퇴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그 작가가 이렇게 막장의 데모라고 알려져 있는데 너무 좀 요란한 작품을 쓰다 보니까 그 방송통신심의회에서 방송 중지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도저히 본인도 더 쓸 수가 없고 방송사에서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은퇴 선언부터 먼저 하고 뭐 후기를 도모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은퇴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임 작가가 그렇게 하니까 기사가 나기를 임 작가는 가도 막장은 남는다. 뭐 이런 글로 이렇게 기사가 나는데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지 않은가 싶은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작가를 동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작가가 이렇게 공도 많이 차지하고 아까 예를 들었지만 돈도 많이 벌고 그렇지만 책임도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많습니다. 어떤 프리랜스 작가로서 본인이 책임 아닌데도 편성, 뭐 연출, 배우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실패하면 그 어떤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갈 데 없이 본인 스스로 그냥 다른 걸 다 믿을 수 없다. 내가 쓰는 아주 극한 이야기로 승부를 보겠다 해서 막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또는 반대 이게 작가주의 길로 가서 나는 내 이름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뭐 중간 정도를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은 방송 작가들은 대체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지켜야 된다. 쪽대본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영혼까지 팔아야 된다. 자기 영혼까지 팔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중적 기호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것 속에서 또 나름대로 어떤 자기 영역을 어떤 찾아가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앞으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러티브가 있으면서 대중 감각이 있는 그런 작가 시민 작가분들의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이라든지 만화, 웹툰 등에서 이렇게 시민 작가들이 많이 충원되고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저도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 이런 걸 한번 체크하고 싶고 혹시 드라마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작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는 일은 배우들하고 하는 일보다도 작가나 이렇게 제작사와 같이 어떤 작품을 기획하는 게 지금 다수의 일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혹시 드라마 대본을 쓰실 기회가 있으시면 저한테도 한번 기회 주시면 제가 한번 오늘 여기 신경님 선생님 와 계신데 제가 시간을 뺏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재학생 여러분의 낭독, 작품 낭독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희곡과 소설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한샘 선생님의 등단작이죠. 희곡 비밀을 감상하실 건데요. 낭독은 노유진, 황승현, 송한샘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이분들의 연기력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윤경 선생님의 소설 이웃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를 윤영규, 노윤경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희곡 비밀팀부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연극 비밀, 작가 송한샘, 배경 현재 겨울방학, 서울 강남 파락군의 한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단지 내외. 등장인물 기주, 미연의 아들 수험생 18세, 진태, 백일호의 아들 수험생 18세. 백일호, 진태의 엄마, 공인중개사 45세. 동대표, 기주와 진태의 아파트 동대표, 인테리어 업자 50세. 그리고 미연, 기주의 엄마, 전직 레코딩 엔지니어 43세가 있으나 오늘 시연하는 장면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팔자, 놀이터,
진태가 땀에 범벅이 된 채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와서 벤치에 털썩 주저앉는다. 두들겨 맞은 듯 몰골이 엉망이다. 주머니를 더듬어 담배를 피운다. 공 대표가 캔맥주 따위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등장한다. 진태 당황한다. 괜찮아. 아직 장초인 것 같은데. 아저씨 목소리 못 들었어?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도망갔어? 쪽팔리잖아요. 뭐가 쪽팔려. 그놈들은 3명이었는데. 이런 많이 맞았구나. 동 대표 비닐봉지에서 생수를 꺼내 품 안에 있던 손수건에 적셔서 진태의 얼굴을 닦아준다. 간간히 진태의 신음소리. 오랜만에 맞아보니까 기분이 어떠냐? 아 놀리지 마요.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 때리는 거 그만두라는 얘기야. 안 그래도 계속 전화 오는 거 쌩 깠는데 재수없게 편의점 앞에서 딱만 주셔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다구리를 놓네요. 기주 새끼 알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심부름은 안 시킨대? 아 몰라요. 괜찮아. 얘기해. 상납하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나? 미리 알려준대요. 동 대표가 진태의 얼굴을 다 닦았다. 비닐봉지에서 캔맥주를 꺼내서 진태에게 준다. 얼굴에 대고 있어. 붓기 좀 가라앉을 거다. 내 엄마한테는 안 들키겠어? 심부름 나왔던 건데 그 사이에 자나봐요. 아침에 엄마 깨기 전에 들어가면 돼요. 어때? 좀 시원하지? 네. 이거 손으로 꽉 쥐고 있으면 되게 시린데. 어렸을 때 일주일 내내 열이 계속 40도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대요.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머리가 정말 시원한 거예요. 온몸은 불타는 사막에 있는데 머리만 북극에 있는 것처럼. 알고 봤더니 냉장고에 차갑게 해둔 맥주 캔을 아빠가 양손에 쥐고 있다가 한 손씩 번갈아서 이마를 짚어줬대요.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옆에서. 참 좋은 아빠셨구나. 그런 아빠가 있었으면 아까 그 나쁜 놈들 다 혼내주셨을 텐데. 연락도 없는데요 뭐. 그리고 아빠는 그냥 참으라고 했을걸요. 그럼 아빠 대신 이 아저씨가 도와줄까? 됐어요. 괜찮아. 내 아들 같은 진태 도와주는 건데 뭐 어때? 그놈들 어디 가둬놓고 손발톱이라도 확 뽑아줄까? 아니,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에요. 왜? 보복이라도 당할까봐? 그놈들 공부도 얼추 하는 놈들이 그런 짓거리를 해? 요즘 이 동네 일진 집도 부자고 공부도 좀 하는 애들이에요. 엄마들이 매일 선생님들한테 찾아오고 따로 만나고. 그래서 걔들한텐 아무도 뭐라고 말 못해요. 누구 하나 왕따 만드는 건 그냥 재미로 하니까. 재미로 왕따를 시켜? 동네가 썩어 돌아가는구나. 그 자식들 이름하고 몇 동 사는지 좀 알 수 있을까? 셋 다 106동 살아요. 84평짜리. 족밥 새끼들. 106동이라. 근데 왜요? 그놈들 다 가둬놓고 정신교육이나 시킬까? 아저씨는 돈 벌고 너는 편하고. 에? 야, 농담이야. 이럴 때만 꼭 진지하더라. 공부할 때 좀 그래봐라 이 녀석아. 진태야, 너 한강 다리 걸어서 건너본 적 있니? 아니요. 다리 한가운데 서 있으면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나 있을까? 2개죠. 돌아가거나 아니면 건너가거나. 다리 위 그 한가운데 있으면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것 같지. 마음만 먹으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건너가고 싶으면 한다름에 뛰어갈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런데 정답은 4개야. 4개요? 그래, 4개. 막상 살다 보면 그 어느 쪽으로 갈 수 없는 때가 있어. 길이 그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혀버리거든. 처음엔 어떻게든 뛰쳐나가겠다고 도간에 든 쥐처럼 뛰어다녀. 하지만 결국 나갈 길은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럼 그 다음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지. 이게 3번째야. 그럼 4번째는요? 그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신의 손길이지. 제우스처럼 다리 위에서 아등바등거리는 쥐새끼 꼬리를 잡아 올려서 땅 위에 다시 안착시키는 신. 넌 어떤 길을 가고 싶니? 아저씨는요? 동 대표가 진태를 바라본다. 9장 진태의 집. 밤 진태와 기주가 캐주얼한 차림으로 가방 없이 들어온다. 기주는 거실 소파에 앉는다. 무슨 돈을 그렇게 써? 아웃백, 노래방에 PC방까지. 나 이렇게 하루 종일 얻어먹고 다녀도 되는 거냐? 야 오늘 형님인데 이 정도는 껌이지. 야 엄마가 챙겨놓은 맥주랑 안주도 있다. 그거 먹어도 돼? 우리 엄마 신경 안 써. 빈캔만 잘 채워놓으면 아마 자기가 먹은 줄 알걸? 그래도 그렇지. 아 신경 꺼. 아 맨날 이렇게 토요일이 내 생일이면 좋겠다. 하루 종일 놀아도 되고. 야 오늘 우리 집에 자고 가. 엄마 완전 늦을 거래. 아쉽다. 그
그럼 오늘도 독일식 팬케이크는 못 먹는 거야? 아, 그거 진짜 맛없어. 그때 너 완전 마루타 될 뻔했다. 야, 자고 가는 거다. 알았지? 엄마가 안 된다고 할 텐데. 녹음실에 가서 내일 아침에 온다며. 야, 아니 전화하지 말고 그냥 밤새 놀다가 새벽에 가면 되지 뭐. 뭐 하고 놀 건데? 이 새끼, 네가 그동안 우리 집에 순순히 따라온 이유를 내가 모를 줄 아냐? 뭔데? 겉으로는 팬케이크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형은 이미 국에 구라라는 걸 진작부터 꿰뚫고 있었다. 순순히 불어라. 무슨 소리야? 너 TV에 눈독 들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그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나 공부 가르치러 왔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특별히 엄마한테 유료 영화를 다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는 거 아니냐? 우와, 진짜? 죽이지. 뭘 보나? 극장 동시 상영관도 있고. 아니야. 19금 보자. 19금? 19금? 그래. 소라원이 나오는 걸로 보자. 이소라? 이소라가 19금이 있어? 이소라 말고 아오이 소라 임마. 키모치 그만 좀 해. 다음에 어때? 연기 죽이지? 참을 수가 없네. 야, 일단 한잔 하자. 진태가 캔맥주를 따서 기주에게 주고 자기도 손에 든다. 나 술 못 먹어. 원샷이다. 이거 맨정신에 못 봐. 남기면 오늘 내가 사준 거 다 반띵이다. 자, 잠깐. 왜 또 이 쪼잔탱이야? 그게 아니라 이거 마시는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30% 안에 드는 거. 한 걸음씩 천천히. 일단 학원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 연합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까지. 대신 시험 잘 본 요령 다 가르쳐 줄게. 지난번처럼. 이 새끼 오늘 같은 날 꼭 이렇게 분위기 깰래? 안 그러면 안 마신다. 누구 좋으라고 마시는 건데? 좋아. 네가 원하는 거니까 30% 아니라 까짓 거 3% 안에 들어주마. 이거 이기주만 옆에 있으면 그 정도야 뭐. 좋아. 약속한 거다. 그래. 짠. 두 사람 술을 벌컥벌컥 마신다. 기주가 사례에 들려 기침을 한다. 쪼다같이 꼭 티를 내요. 잠깐만 기다려. 찾았어. 야, 이거 어때? 불륜의 대가. 제목 죽이지. 난 직업탐정 호타루. 이 새끼 가만 보면 이런 초글링 같은 새끼들이 꼭 가슴 큰 것만 밝혀요. 야, 밤새도록 보여줄 테니까 일단 이거부터 보자. 영화의 BGM이 흐르는가 싶더니 곧 여자와 남자의 교성이 어우러지고 진태와 기주의 얼굴이 붉어진다. 진태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누구야 이 타이밍에? 진태가 전화를 들고 퇴장하고 그 사이 기주는 갈증이 나는 듯 새 맥주캔을 따서 들이킨다. 진태가 외투를 입고 등장한다. 잠깐 나갔다 올게. 좀 보고 있어라. 어디?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괜찮아 인마. 엄마 어차피 새벽에 올 거야. 한두 시간만 있다 올게. 어디 가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 형님이 인기가 좀 많냐? 1학년 똘마니들이 보호해줘서 고맙다고 내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나 가서 얼굴 좀 디밀어야 되지 않겠냐? 형님 된 도리로서. 이제 그런 어설픈 일지 좀 끊어. 얼른 갔다 와. 알았어 엄마. 잘 보고. 너 아무 데서나 딸 치면 죽는다. 우리 엄마 귀신같이 안다 그거? 진태 퇴장. 기주가 영화를 보다가 흥분을 견딜 수 없어서 수음을 하기 시작한다. 빨리 끝내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다 거실에 놓여있는 액자를 보고는 그 액자를 집어들고 수음에 열중한다. 절정에 다다른 순간 백일호가 들어온다. 너 뭐하니? 기주 한방이 사태를 수습하고 TV를 끄려다가 당황해서 그만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영화는 그대로 흘러간다. 괜찮아. 그냥 편하게 앉아. 죄송해요. 전 그냥 죄송해요. 아무 소리 안 해도 돼. 진태는 어디 갔니? 동생들이 선물 준다고 방금 나갔어요. 아줌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한테만. 괜찮다고 했지. 그런 건 다 자연스러운 거야. 진태도 늘 그래. 그런데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네? 내 사진은 왜 들고 있었어? 괜찮아.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그냥 궁금해서 그래. 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어요.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진짜 안 그럴게요. 기주도 나중에 크면 저렇게 멋지게 사랑하는 거야. 저 여배우 참 섹시하다. 예쁘고. 아줌마가 더 섹시해요. 어머 진짜? 기주야. 네? 우리 약속한 거 기억하지? 당연하죠. 오늘 진태 저하고 약속했어요. 30% 아니라 3% 안에도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 그럼 기주는 나중에 뭐 해달라고 그럴 거야? 그건 왜? 말하기 힘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 얘기해봐. 이미 생각 다 했잖아. 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머 지금? 여기서? 안 돼요? 아니 그게 너 진태라도 오면 왜요? 몰라. 일단 얘기부터 해봐. 듣고 나서 결정하게. 기주가 백일호의 귀에 대고 이야기한다. 백일호. 기주의 이야기를 듣더니 한동안 어이상실 곧 박장대소한다. 기주 당황하지만 백일호는 아랑곳 않고 웃다가 귀여운 듯 기주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그래, 만약 이번 방학 마지막 학원 모의고사에서 진태 성적 많이 오르면 기주 구소원 내가 꼭 들어줄게. 아줌마도 그러고 싶었어. 저 정말요? 그럼 나 거짓말 안 해. 그리고 보너스로 그 주 토요일에 101호가 기주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한다. 기주가 순간 놀라서 101호를 바라보자 101호가 기주의 목을 끌어안고 부드럽게 키스한다. 기주 순간 어쩔 줄 몰라 하다 한 손을 가랑이 사이로 넣어서 꼭 잡는다. 기주의 다리에 경미한 경련이 일어난다. 저 이만 가볼게요. 저거 다 안 보고 가? 아니요, 가볼게요. 잠깐. 네? 전화 좀 줘봐. 기주의 전화에 번호를 입력한 뒤 통화 버튼을 누른다. 집안 저쪽에서 또 다른 휴대전화가 울린다. 내일 진태 야구 보러 간대. 그런데요. 팬케이크 먹으러 올래? 팬케이크 위에 복숭아를 반 썰어서 얹고 그 위에 체리까지 똑똑 올려놓으면 진짜 맛있거든. 네. 안녕히 계세요. 미리 문자하고. 101호가 손에 걸리는 캔 맥주를 들어 벌컥벌컥 마시고는 멍하니 TV를 본다. 교성 소리. 이웃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노윤형. 진엽은 자기 집인 것처럼 601호의 현관 도어록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장식장에 있던 121켤레의 하이힐과 아령을 전부 끌어냈다.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가 하이힐로 꽉 찼다. 그는 산타클로스처럼 어깨에 커다란 자루를 메고 집을 나섰다. 행인들이 그를 연신 흘끔거렸다. 그는 파수 바닥에 하이힐로 꽉 찬 쓰레기봉투를 집어던졌다. 만일 그 자리에 여자 경찰관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구두의 정확한 브랜드명은 물론이며 그것들이 얼마나 고가인지 알았을 거였지만 3명의 경찰관에는 그저 디자인이 화려한 여자 구두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1시간 뒤 어두운 표정으로 파주소 이름을 열고 들어오는 어떤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무늬 없는 회색 면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검정색 머리망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헤어스타일만 아니라면 직업을 가늠할 수 없는 평범한 차림이었다. 여자는 구두로 불룩해진 쓰레기봉투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그때까지 무심한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있던 진엽이 일어서 소리쳤다. 시끄러워! 그 고함이 여자의 비명을 압도했다. 순간 파출소에서 정적이 들렸다.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여자가 말했다. 당신 지금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돈돈 주게. 뭐 이렇게 당당해? 여기 되게 구석구석이 다 있는데 누구더러 도둑이래? 미친 새끼. 경찰 아저씨, 난 저 도둑놈 조금도 받을 생각 없으니까 당장 유치원에서 쳐넣으세요. 유치장에 내가 아니라 대기비 가야 돼. 난 뭐 무단 가택집 정도지만 그건 약식기도 이상이나 벌금이면 끝나. 근데 당신 아냐? 내가 다 찍었거든? 새벽에 집안을 하여 신고 바닥에 아래 던지고 굴던 모습 싹 내가 카메라 찍었어. 뭘 알기나 하고 있거려. 뭐? 당신은 악의적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이나 일부러 그랬던 거였잖아. 소송을 걸어서 그동안 내가 그쪽 때문에 벌었던 금전적,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철저하게 받아낼 생각이니까 알아들었으면 미리 위자료를 마련해놓으라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 그쪽 내 방을 찍었다고 했지? 몰카 아니야? 남의 집 함부로 찍은 건 아무리 확실한 증거여도 법적 효력이 전혀 없어요. 여자의 차가운 대답에 진엽은 뮤지컬 배우처럼 과장된 포즈를 돌아서며 말했다. 자, 들으셨죠? 방금 이 여자는 제 영상이 법적 증거가 되지 못할 거라고 말만 했지 사실 그런 적 없다고 말하지 않나요? 이건 암묵적 동의 그거 아닙니까? 사실 저한테는 그런 영상 따위 없어요. 저기 있는 하이를 보고 진단한 겁니다. 구두 밑국은 조금씩 달아있는데 밑창은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건 아마 집에서 구두를 신었다는 거겠죠. 바닥에 아령 물렸을 거라는 것도 추측하는데 방금 입은 말로 확실해졌군요. 진엽은 올려다보는 여자의 눈이 점점 커졌다. 그리고는 얼굴빛이 울그락불락하더니 잡지 못하고 그 뺨을 후려쳤다. 방금 포켓까지 추가되었네요. 그의 들떠 보이는 말투에
여자는 몸소리를 쳤다. 두 분 모두 적당히 좀 하세요. 여기 있는 경찰들이 모두 허수아비로 보이십니까? 김순경이 전다못해 이렇게 말했다. 역시 범죄가 일어야만 경찰은 움직이는군요. 진엽의 말은 이번에도 그 자리에 있던 경찰관을 뜨악하게 만들었다. 이 기묘한 소송은 단숨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가시적 주간지에 실린 K대 동문 남녀 층간소음 대격돌, 층간소음 복수의 결말을 이런 자극적 제목의 기사들이 화제성에 더욱 불을 지폈다. 최진혁과 하이라령녀라는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에 연일 등장했다. 층간소음에 쌓이던 많은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진엽에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인터넷에서는 그녀를 향한 도가 지났다 싶을 정도의 마녀 사냥이 시작되었고 끝내 그녀는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어야만 했다. 이와 반대로 진여백은 갑자기 이를 죽였다는 출판사가 여러 곳 나타났다. 예전에 그가 번역한 글 중에 출판부에 이르고 출판됐던 책은 물론이고 그가 번역하지 않았던 푸열 박사의 다른 책들도 그의 이름을 달고 나왔다. 그런 이런 일들이 자신의 성실함과 실력의 결과라고 굳게 믿었다. 요런 물매를 받은 그녀는 소송에서 이겨도 지거나 다름없었다. 잠다 못한 600여 여자가 모 주간지에 인터뷰를 자청했다. 하일 아령녀 사실 모두 피해자. 진엽은 잡지에 밑줄을 그어가며 기사를 통독했다. 세 페이지에 걸친 기사 내용은 대략 이랬다. 이전에 같은 건물 4층에 살던 여자는 5층 주민의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찾아갈 때마다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그녀를 몰아붙였던 것이었다. 참다 못한 그녀는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6층에 사는 사람이 방을 비우자마자 그곳으로 이사했다. 그녀가 이사하고 곧바로 5층 사람도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지는 몰랐었다고. 알았다면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요즘 그녀는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것은 물론이고 모르는 이들에게 이메일 폭언과 욕설 적힌 메일을 받는다고 했다. 아직 재판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가해자라는 이유로 매도되고 그녀의 SNS에 연결된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집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다니던 직장마저도 얼마 전에 그만둬야만 했고 지금은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를 향한 지나친 마녀 사냥에 자성의 목소리가 생겨나던 중이어서 기사는 잠시나마 공판의 흐름을 뒤바꿀 정도로 힘을 얻었다. 그렇다 해도 그녀가 고의적으로 소음을 일으킨 것에 대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1년의 소송 끝에 결국 그녀는 121킬로의 하이힐과 아령을 진엽에게 넘겨주어야만 했다. 법원에서 하이힐을 인도받은 그의 모습은 적장에 목을 벤 장수보다도 더 위풍당당해 보였다. 축하해요, 최펀엽 씨. 진엽에 둥겨대고 그녀가 한껏 비꼬아 말했다. 별 말씀을요. 앞으로 하일 사면 거실이 아니라 클럽에서 신으십시오. 뭐 되게 얼굴로 어떤 예쁜 구두를 신고 가더라도 문전박대 당하겠지만 이제 그도 지지 않고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수선에서 신을 수 없도록 구두의 발등 부분을 모조리 가위로 찾아냈다. 애지중지 아끼던 구두가 우류 수거함에 처박혀 있는 모습을 600kg 여자가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는 상상만으로 진엽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가 우류 수거함에 매일 한 클래씩 여자 구두를 버린 지 정확히 열흘째 되던 날이었다. 누군가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에 그는 별 의심 없이 현관으로 갔다. 담당 편집자로부터 그가 서로 번역할 책을 퀵 서비스로 보낸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 앞에 선 그는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보통의 택배원들이라면 초인종을 누르며 곧바로 자신이 택배원이라고 밝히기 마련이다. 물건을 빨리 전달하고 다음 장소로 가야 했으므로 이렇게 조용히 기다리지는 않는다. 진엽은 숨죽인 채 복도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문을 사이에 두고 이번엔 난폭하게 문을 쿵쿵 두드리기도
두드리기도 했다. 그래도 문이 열릴 기미가 없자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야 미친놈아! 601호 여자의 목소리였다.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열란 말이야! 지금 버릴 거면 그냥 한 번에 갖다 버리지.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는 초인종의 여음이 사라지기도 전에 계속 초인종 버튼을 눌러댔다. 그러는 사이에 또 몇 분이 흘렀다. 조용해져서 돌아가나 싶었는데 다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문에다 뭔가 힘껏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아마도 진엽이 버린 구두일 것이었다. 그는 파출소로 전화를 걸었다. 네 번째 민원을 넣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왔다. 여자와 경찰의 대화는 웅성거리기만 할 뿐 내용을 들을 수는 없었다. 진엽은 두 사람의 대화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 작업실은 녹음실에 버금가는 완벽한 방음 시설이 되어 있었다. 처음부터 이랬어야 했다고 그는 생각했다. 여자의 하의를 발에 꿰시는 그는 예전에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발로 아령을 굴러 보았다. 이전에 천장에서 들렸던 것에 비해 훨씬 작은 소리가 났다.